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이제, 자, 요 부분 봤죠? 열의 밝은 눈으로 시방 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란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어, 어찌 보면 이제 이 그 책문을 들어서서 연안 박지원이 이 중국, 청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어떤 마음, 시기심이 일어나는 마음, 자, 이런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결국 이제 열의 밝은 눈으로 시방 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결국 이런 시기심이라든가 부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인에게 묻죠. 너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뗀 놈의 나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싫다. 뗀 놈의 나라. 이 중국이 뗀 놈의 나라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하인의 그 인식 속에 이미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이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딱 이렇게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이 되고 그러한 편견이 이 중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인은 부정적으로 중국을 받았고 연함의 경우에는 이제 부러움으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하나의 어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연함이 시기와 부러움으로서 중국을 바라본 것과 이 그 하인이 중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거죠. 이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결국 하나의 어떤 대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 이 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기타처럼 이렇게 긴 둥글면서 이렇게 긴 검은고인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월금을 뜯으면서 지나가는 소경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야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평하고 평등한 생각, 시선을 가지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바람직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등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이 배제된 그런 상태의 마음을 바로 이제 이 평등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한번 더 볼까요? 이제 같은 열하일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뿌리다가 곧 개었다. 그죠? 개였다. 목가곡에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남천문을 나섰다. 이로부터 잇따라 높은 고개를 넘게 되어 오르막은 많으나 내리막이 적어지는 것을 보아 지세가 점차 높아짐을 알겠고 물결은 더욱 사나웠다. 드디어 내물을 건넜다. 이 물의 또 하나의 이름은 광형하였으니 이곳이 곧 백하의 상류였다. 물새가 변방에 이를수록 더욱 사나우므로 건너기를 다투는 거마들이 모두 옹기종기 서서 배가 오기를 기다린다. 제독과 예부 낭중이 손수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미 배에 오른 사람들까지도
몰아쳐 내리게 하고는 우리 일행을 먼저 건너주게 하였다. 이때는 봄도 아니요, 여름도 아니요, 겨울도 아닐 뿐더러 아침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저녁도 아닌 곧 금신이 때를 만난 가을에다. 닭이 울려는 새벽이었으니 이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을이죠. 이제 금은 가을입니다. 이 금신이 이 때를 만난 가을에다가 닭이 울려는 새벽에서는 경계의 지점이죠. 봄도 여름도 겨울이 아닌 가을, 아침도 낮도 아닌 새벽 이렇게 이제 그 어찌 우연한 일일까 보냐 또 한 고개를 올랐다. 초승달은 이미 졌는데 신의 물소리는 더욱 요란히 들렸으며 어지러운 봉우리는 우중충하여 언덕마다 범이 나올 듯 구석마다 도적이 숨은 듯할 뿐더러 때로는 우수수 하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딪힌다, 나부낀다. 물가에 다다르니 길이 끊어지고 물이 넓어서 아득히 갈 곳을 찾을 수 없는데 다만 너덧 허물어진 집들이 언덕을 의지하여 서 있다. 자, 이 중국을 가서 연암이 적은 이제 풍경입니다. 예. 제독이 달려가서 말에서 내려 선수문을 두드리며 백천 번 거듭 그 주인을 불러 호통쳤다. 그는 그제야 대답하며 문을 나와 자기 집 앞에서 곧 건너기를 가르쳐 준다. 돈 500립을 주고 정사죠. 정사의 가마 앞을 인도하게 하여 마침내 물을 건넜다. 대개 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데 물속에는 돌에 이끼가 끼어서 몹시 미끄러우며 물이 말의 배까지 넘실거려 다리를 옹성거리고 발을 모아 한 손으로 코피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안장을 꽉 잡고서 끌어주는 이도 부축해주는 이도 없건만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 이에 비로소 말을 다루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자, 이 말을 타고 물을 이제 건너는 방법이죠. 말을 타고 물을 건너는 방법. 이 어, 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데 물속에는 돌에 이끼가 끼어서 몹시 미끄러우며 물이 말의 배까지 넘실거려서 다리를 옹성거리고 이렇게 옹성거리고 발을 모아서 한 손으로 코피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안장을 꽉 잡고서 끌어주는 이도 부축해주는 이도 없건만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 이에 비로소 말을 다루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 이 밤에 이 물을 건너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말을 믿고, 말은 제 발급을 믿고, 어, 말, 말을 탄 사람은 말을 믿고, 말은 뭡니까? 자신의 발이죠. 말굽, 발을 믿고, 발은 뭡니까? 땅을 믿는 거죠. 땅을 믿어서 말고삐를 당기지 않아도 되는 보람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말을 탄 사람은 말을 믿고, 말은 자신의 발을 믿고, 발은 뭡니까? 땅을 믿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속에서 건너는 것이죠. 어, 수역이 주부도로 하는 말이 옛사람이 위태로운 것을 말할 때 소경이 애꾸말을 타고 밤중에 깊은 물가에 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밤중에 물가에 섰다. 여러분, 소경이 밤중에 물가에 섰어요. 눈을 뜬 사람이 밤중에 물가에 섰습니다. 소경이 밤중에 물가에 서고 눈을 뜬 사람이 밤중에 물가에 섰어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당연히 눈을 뜬 사람이 더 두렵겠죠. 소경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밤인지 몰라요. 그죠? 자,
옛사람이 위태로운 것을 말할 때 소경이 애꾸마를 타고 밤중에 깊은 물가에 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위태로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한밤중에 물을 건너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눈을 뜨지도 못한데. 근데 밤에 눈이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자, 정말 우리들 오늘 밤 일이 그러합니다. 한다. 나는 곧 그게 위태롭긴 위태로운 일이지만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움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은 어째서 그렇단 말입니까? 한다. 나는 소경을 볼 수 있는 자는 눈 있는 사람이어서 소경을 보고 스스로 그 마음이 위태로워 여기는 것이지 결코 소경이 위태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소경의 눈에는 어떤 위태로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태연한 마음, 그죠? 태연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눈.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 이 어찌 보면 이 눈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가장 평화로울 수 있고 가장 분명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결국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가장 완벽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마음에서 일어난 편견, 마음에서 일어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연암 박지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은 무엇입니까? 이 눈은 무엇일까요? 눈의 소용은 뭘까요? 눈이 있은들 눈이 지구실을 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있지만 눈이 눈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바라본다면 이 눈이 소용이 없지. 그렇다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눈을 감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반듯하게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들이죠. 바로 평등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평등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어느 곳에 편견되지 않고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눈.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 눈. 그죠? 참,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열하일기 속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평등안에 대한 부분. 그럼 이 평등안, 눈, 어떻습니까?
평등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다음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자, 이렇게 물을 건널 때 물을 보지 않고, 왜? 두려움 때문에. 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의 묵상 기도 이거죠.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이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그죠? 현기증이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우러러 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그죠?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든 말하기를 요동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러 듣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이렇게 이런 거죠. 두려움 때문에. 요하가 일찍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느라고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다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인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귀.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가 무서워하여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귀예요. 눈도 아니고 귀.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위태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내 밖에 있는가? 이날 조광년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 요술을 구경했는데 나는 조경에게 말하기를 눈으로 시비를 분별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비록 눈이 없다고 한데도 가할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연함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눈으로 시비를 분별을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비록 눈이 없다고 한데도 가할 것이다. 항상 요술쟁이에게 숨는 것은 눈이 일찍이 헛되게 보여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서 밝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다. 하였더니 조경은 비록 요술을 잘 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경에게는 눈속임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소경에게는 눈속임을 할 수가 없죠. 눈이란 과연 뭔가요? 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죠? 눈이란 과연 떳떳한 것일까? 무엇일까? 이거죠. 나는 우리나라에 서하담 선생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나서 내 어찌 우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가 3살에 소경이 되어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전일에는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보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의지해서 보고 소리를 들어 성음을 들어 누구인지 분별하니 귀를 의지해서 보고 냄새를 맡아서 무슨 물건인지 살피니 코를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딴 사람들은 2눈만 가졌지만 나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모두 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수족과 귀와 코뿐이겠습니까? 해가 이르고 늦은 것을 낮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물건의 형용과 빛깔을 밤에 꿈으로 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일찍이 의심과 혼란이 없었는데 이제 길을 걸어오다가 호련히 두 눈이 맑아지고 동자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너무나 넓고 크고 산천이 요란하게 엉켰고 만물이 눈을 가리고 모든 의심이 가슴을 막아서 수족과 귀와 코는 착각을 일으키고 전도되어서 모두 떳떳한 것을 읽고 보니 묘연히 우리 집조차 잊어버려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웁니다. 하더랍니다. 화담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내 길잡이에게 물어보면 응당 스스로 알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눈이 이미 밝았으니 길잡이에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길잡이에게 물으면 뭐라 하겠니? 네 눈으로 봐봐. 눈으로 보면 다 되지. 왜 내한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선생은 말하기를 도로 내 눈을 감으면 너가 서 있는 곳이 곧 내 집일 것이다. 자, 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집. 눈을 감아라. 그죠?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 구경을 하는데도 요술쟁이가 눈속임을 해서 썩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는 자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요는 바로 이거예요. 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쏟는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휩쓸려서 결국은 스스로가 어, 실상,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지 마라. 마음으로 봐라. 그죠? 자, 제가 이제 지난 앞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심은 유위하고 도심은 유미하야. 이랬죠.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뭐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제가 중용어를 읽고 대학을 읽고 이래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제가 거꾸로 묻죠. 그 도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요. 음,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에서 답을 얻게 되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연암의 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묘하게 이제 마지막 그 수업이 되고 또 마지막 수업 앞에서 묘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 화두를 던져놓고
오늘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연암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눈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러잖아요. 눈은 제외하고 눈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봐라. 마음으로 응시해라.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연암의 이 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 고민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암은 세상에는 광명한 눈과 진정한 소견이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눈을 통해서 바람직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피력하지 못하는 세상을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죠? 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가요? 그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철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이제 오늘의 세상은, 철학이 있는가? 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철학이 있는가? 그죠? 자, 아무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부분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보이는 것이 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보수,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 눈이 우리의 마음을 가린는 거죠. 눈이 우리의 마음을 가린다는 것. 연암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평등안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낭한집서, 연암집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무와 자해가 밖에 나가 논의다가 비단 옷을 입은 소경을 보았다. 자해가 서글피 한숨 쥐으며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자 자무가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걷는 자. 그죠?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자. 자, 그러면은 비단 옷을 입은 소경이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자나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연함이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비단 옷을 입은 소경이. 그러면 이제 소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비단 옷을 입고 걷는다면 어느 편이 낫겠느냐. 밤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걷는다 한들 보입니까? 밝아야 그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은지도 보이고 뭐 한지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죠. 그럼 뭘로서 봐야 되느냐?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마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나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입는들 깜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알았다. 마침내 이제 도를 알았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뭡니까?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지만 이제 도를 알았구나, 알았도다.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지만 제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소리가 촥 나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물소리가 차차 있으면 그 물의 깊이를 우리가 이제 큰 물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물속에 빠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귀, 현상적으로 이제 실상만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이게 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방금 내 마부가 말을 말굽에 밟혀서 발을 말굽에 밟혀서 뒤따라오는 소리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리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싹 오므리고 발을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 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땅으로 삼고 강을 내 옷으로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으로 내 성경을 삼아서 마음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내 귀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사라졌다. 무릇 9번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마치 안석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물이 항상 내 귀와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와 같거늘, 그죠?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이 되는 것이며라.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을 바르게 하여 제 귀와 눈으로 청명함만을 믿는 사람에게도 경고하고자 한다. 자, 이게 일야구도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안 박지원의 글인데 이 글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렇게 해답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 이 부자가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이게 무슨 부자냐면요. 믿을 부자예요. 자, 믿을 부자. 믿을 부자요. 자, 이 부자는 무슨 것과 무슨 것의 조합이냐면 손톱 조자. 손이에요. 손 이렇게. 요 조자입니다. 자, 보이세요? 손톱조. 쫙 잡는 거죠. 자, 이 손톱 조자 플러스 뭡니까? 아들 자자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는 자, 조 플러스 자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조자잖아요. 손으로 누구를 잡고 있어요? 아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탁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탁 잡았어요. 이런 아이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어떨까요? 편안하고 엄마를 믿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믿을 붙자입니다. 믿을 붙자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어 볼까요? 자, 물수를 보태어 봅시다. 자, 이 물수요, 물수. 자, 물수인데 이 물수 중에 이제 이 숫자가 있죠. 요거요. 그죠? 요거.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합해짐. 그러면 이 무엇이 있습니까? 뜰부. 뜰부자요. 자, 여기 있잖아요. 뜰부자. 뜰부자. 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뜰까요? 물에서 뜨는 방법이 뭐죠? 여기 요겁니다. 물수 플러스 미들부자예요. 물수에다가 플러스 미들부자. 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뜰부자는 물을 믿을 때 뜬다는 겁니다. 물을 믿어야 뜬다는 거죠. 물을 믿지 않으면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뜰부자는 바로 물을 믿는 사람들이 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거죠. 물을 믿는 사람이 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이 되는 것이며. 자, 그래서 물을 믿었을 때 물에서 뜨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반듯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등안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 평등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배제된 상태, 배제된 상태. 이렇게 되어야 아,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얘기들을 연암이 열하일기 그다음에 연암집 속에 이 평등안이라고 하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태로움은 밖에 있는 걸까요? 안에 있는 걸까요? 그죠? 어, 그 눈이라고 하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어떤 내 마음과 어떤 대상과의 어떤 경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바르게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제가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는 이렇습니다. 이 연함의 삶 속에서, 음, 이 가장 힘든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87년에 이제 그 아내가
죽고, 형이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연함은 17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다. 대단하죠. 자, 여기에 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님 얼굴과 수염 누구를 닮았던가?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을 쳐다봤지. 형에 대한 이제 글입니다. 이제 형님 그리움은 어둠에서 본단 말이야. 이제 형이 그리우면 누구를 봐야 형을 볼 수 있단 말인 거죠.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형을 보면은 아버지가 떠올려졌는데 형이 그립게 되면은 어디서 형을 본단 말인가. 두 권 쓰고 도포 입고 가서 냇물에 비친 나를 보아야겠다. 형과 내가 닮았죠. 참, 이 냇물에 비친 나.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형님을 쳐다봤는데, 형님을, 형님이 그리울 때는 나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 냇물에 비친 나를 보아야겠다. 야, 참, 저는 이 시를 보고, 참, 코끝이 찡했어요. 아, 네, 정말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예, 음. 박지원은 아들에게 모름지기 수영을 잘해 마음이 넓고 뜻이 원대한 사람이 돼야지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째째한 선비는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벗들과의 관계를 매우 교우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연함에 대해서 연함은 굉장히 집안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연함에 대해서 연함 선생전 해서 소호당 문집에 있는 연암 선생전을 쭉 이렇게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 교우론에 있어서 이 연암이 살던 시대에 이 연암은 그 서자의 구분이 없이 아주 다채롭게 그 아주 편견 없이 이 교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요 이야기 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내가 이제 그 한자를 배우면서 요거는, 이 연암집을 읽으면서 알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문 공부하면서 이거는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버두자의 경우에는 왼손좌이죠. 왼손자. 왼손자자요. 이 왼손자, 요 쌍날철이라고 하는 요 왼손자요. 자, 요 왼손자 플러스 이 오른손 우, 우리가 또우 하는 오른손 우자입니다. 이 또우. 자, 요게 이제 요 보세요. 요 오른손 우, 그죠? 또우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요게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우가 오른손이고 요게 이제 좌 했을 때 요 쌍날철이기도 하지만 요게 좌가 왼손 좌자예요. 왼손 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 좌 쌍날철 이렇게 돼요. 그 왼손과 오른손이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거죠. 요렇게 맞잡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요런데 자, 나란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상대의 왼손을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손을 잡게 되고요. 상대가 내 손을 왼손으로 내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오른손을 잡죠.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친구와 나란히 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버도자라는 거. 왼손과 오른손, 상대의 왼손.
상대의 오른손과 나의 오른손 또는 왼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거. 이 모습이 바로 봇우자입니다. 자, 옛날에 붕어를 말하는 사람은 붕어를 제2의 나, 친구는 곧 나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죠? 어, 유, 유유상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2의 나라고 일컫기도 했고 주선인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자, 여기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죠. 유명합니다. 이제 중국에. 겨울 어니 치면 나의 벗은 타인이 아니라 곧 나의 반쪽이요. 바로 제2의 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테오 리치가 적었습니다. 주선인은 뭐냐면 시중 드는 사람이지만 문객, 그죠? 친구의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주선인, 친구가 되겠죠. 제2의 나가 붓이다. 때문에 한자를 만드는 자가 날개 우자를 빌려서 법붕자를 만들었다. 날개, 우자를 가지고 법붕자를 만들고 이 선수와 또 우 이렇게 했지만 이 선수는 이제 뭡니까? 왼손 좌예요. 이 왼손 좌와 오른손 우자를 합쳐서 거두자를 만들었으니 붕우란 마치 새에게 두 날개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말한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지금 누구의 글입니까? 누구의 글이에요? 연함의 글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천고의 옛사람을 벗삼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도 답답한 말이다. 그 누가 장차 제2의 나가 될 것이면 누가 나를 위해서 벗이 되겠는가? 이런 말미암아 본다면 벗이란 반드시 지금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아, 나는 회성 원집을 읽고서 나도 몰래 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잠은 자답했다. 나는 봉규 씨와 더불어 요게 누구냐면 청나라의 그 시인인 곽집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가 이 봉규예요, 봉규. 나는 곽집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미 이 세상에 같이 태어났으니 이른바 나이도 서로 같고 도도 서로 비슷하다 하겠는데 어찌 서로 벗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청나라 사람인 그 곽집환과 본 적도 없고 그저 만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국 타국에 이제 있는 사람이지만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필코 장차 서로 벗을 삼을진대 어찌 서로 만나볼 수 없단 말인가. 두 지역의 거리가 말리인즉 지역이 멀어서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 이미 서로 만나볼 수 없는 처지라면 그래도 벗이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공규 씨의 키가 몇 자인지, 수염과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 용모도 알 수 없다면 한 세상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장차 어찌해야 할 것인가? 나는 장차 천고의 옛사람, 즉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벗해야 하는가? 공주세 씨는 위대하다, 성대하다, 장편의 씨는 소호풍하게 일어나더라고 순임금 때의 시처럼 흐릿하고 짧은 시들은 오기 부딪히게 맑게 하고 시가 차분하고 기품이 있으면 뭐 이렇게 쭉 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 언어는 비록 다르나 문자는 같으니 그가 시에서 즐거워하고 웃고 슬퍼하고 우는 것은 통역을 안 해도 바로 통한다. 왜냐하면 감정을 겉으로 꾸미지 않고 소리가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장차 봉규 씨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후세의 자운을 기다리는 일을 비웃고 한편으로는 천고의 옛사람을 벗삼는 일을 위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성원집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곽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문집의 발문을 연함이
홍대용이 부탁을 해서 이 발문을 쓴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다만 그 사람이 글을 보고 친구다라고 하면서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어, 미지의 중국인에게 건넨 첫 번째 인사가 부실한 어떤 존재인가? 제2의 나라는 표현이 이, 이덕무도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을 같이 하지 않는 형제. 연암 박지원, 박재가의 경우에도 하루라도 벗이 없으면 좌우 두 손을 잃은 것 같다. 나의 벗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반쪽이고 바로 제2의 나, 마테오 리치의 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홍대용과 박지원은 배가와 종자기의 관계다. 어떤 일을 당해서 잘 깨우쳐준다면 비록 돼지 기르는 종이라도 바로 나의 어진 벗이고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 비록 나무하는 아이라도 나의 좋은 벗이다. 홍대용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함이. 자,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그죠? 계급적 질서가 분명한 어떤 시기에 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죠. 연함이 말하는 교훈은 벗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이 마지막 수업에 이 연함을 제가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고전에 대한 어떤 인식들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이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한번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한국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사실은 이 어떤 의미를 굉장히 던져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고전을 한국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고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도 최소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자,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요. 자, 여기 지금 요 기말고사 부분 있죠? 자, 15주차. 요 강의는 지금 고전문학 02분반입니다. 요거는 02분반 에서 요 15주차 12월 11일 요 토요일이죠. 12월 11일이 아니라 18일 12월 18일 12월 18일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고 중간고사처럼 그렇게 시험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